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성문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주희입니다.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ADHD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아기 동안에는 주의력이 낮고 과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기도 하지요. 만 2, 3세 아이들이 앉아서 한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산만함은 유아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는 주로 언제 진단을 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증상이 발견되고 병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의 유병률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초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즉 아이들이 클수록 유병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ADHD 아동은 한 학급에 약 2~3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연구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아버님도 어린 시절에 우리 반 장난꾸러기가 2~3명은 있었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아마도 지금이라면 ADHD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ADHD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가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가 ADHD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ADHD 진단될 가능성이 2배에서 8배가량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ADHD는 꽤나 유전적 요인이 크고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임신 당시에 임산부의 음주나 흡연, 물질 남용, 심한 스트레스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아이가 출생 당시에 미숙아이거나 저체중아인 경우에도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은 완전한 원인적 인자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 근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 초기 아동기 뇌 발달하는 시기에 납이나 유기염소, 유기인 살충제에 노출된 경우, 아연과 마그네슘, 오메가3가 결핍된 경우 등의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가 아주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HD의 병리 기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결국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이는 뇌 구조나 신경회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ADHD 진단된 사람의 뇌 크기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3에서 5%가량 작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 조절 네트워크라는 것이 각성과 집중, 정보 처리, 충동 억제 등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ADHD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도파민 회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를 저희가 ADHD 병리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노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주로 주의력을 관장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실행, 기억, 판단, 계획,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노에피네프린은 자극을 선별하고 선택, 집중을 분배,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ADHD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친구들을 ADHD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 먼저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는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것, 집중이 필요한 과목을 싫어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주의력이 결핍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아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고 조용하게 앉아서 놀지 못하고 말을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불쑥 끼어들어서 대답을 하거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에서 학습 문제가 동반될 수 있는데요. 가령은 쉬운 산수 문제도 실수를 한다거나 수식은 세웠으나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식의 학습 장애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저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요지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2차적인 정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학습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많은 지적과 친구 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안, 자존감의 저하 등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질이 불같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아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이 사회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연구되기도 하고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눈치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 이는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을 모아서 사회성 치료, 집단 또래 치료를 시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ADHD의 증상은 사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행동 문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보이고 산만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친구 관계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전형적인 ADHD 증상으로 많이 보이고 청소년기가 되면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등의 증상은 줄어들면서 학업의 문제나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것들이겠죠. 대인관계 어려움, 자존감 저하, 흡연과 외상 등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성인기가 되었을 때 ADHD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모습이 주됐다기보다는 직업활동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성을 보이고 외상에 자주 노출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사회생활 적응을 어려워한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DHD의 진단입니다. 먼저 ADHD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면담을 시행하게 되고 전문의가 직접적인 행동을 관찰해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가 도구와 부모님의 설문지, 과거력 등을 진단적으로 면접하게 됩니다. 또한 좀 더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 심리학적 검사나 주의력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진단 도구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종합심리검사와 주의력 검사인데요. 먼저 종합심리검사는 지적인 능력과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 계획, 조직 능력, 판단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성격과 기질, 정서적 특징을 점검하게 됩니다. ADHD 아동들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강점, 약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저희가 조금 더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 저하를 보일 수 있는 다른 질환들, 가령 불안 증상이라든지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 ADHD로 진단하지 않기 위해서 감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심리검사와 함께 종합주의력 검사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의력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평가를 하는 검사입니다. 단순주의력과 선택주의력, 지속주의력, 분할주의력, 작업기억력을 측정합니다. 말하자면 단순하게 듣고 보는 주의력을 판단하는 것, 두 가지 자극이 함께 왔을 때 더 중요한 자극을 선택하는 주의력을 보는 것, 주의력을 지속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 두 가지 자극을 처리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주의력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 등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아이의 주의력의 약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추후 약물 치료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ADHD를 치료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선생님, 이게 병인가요? 이 정신만 차리면 나아지는 거잖아요? 등의 말들입니다. 사실 ADHD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병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다.
또한 정신 차리면 집중한다, 나이 들면 좋아진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선생님 때문이다, 혹은 학교 시스템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는 해롭다, 중독성이 있다라는 등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ADHD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뇌의 기능적 이상이 확인되고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DHD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행동 치료와 작업 기억 훈련, 뉴로 피드백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행동 치료는 주로 부모님을 교육해서 아이의 조력자 혹은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과 아동 자체의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 기술 훈련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성 훈련 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ADHD 치료 시 약물 치료보다 비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아동이 너무 어려서 약물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 병원에서는 만 6세 이후 약물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거부감이 심한 경우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로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또한 불안이나 반항 행동, 품행 문제, 학습 문제 등 2차적 문제들이 동반되었을 경우입니다. ADHD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DHD는 도파민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분명한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파민계에 대한 치료는 약물 치료의 분명한 목표가 됩니다. ADHD 치료 약물은 70% 이상의 아동에서 호전을 보이는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경 경로의 활성화와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의학적 질환의 치료 방식은 완치와 근치, 조절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는 질환과 거의 치료되는 질환, 계속 조절하면서 나가는 질환 등이지요. ADHD는 안타깝게도 감기나 장염처럼 잠깐의 치료로 좋아지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조절을 위해서 분명한 호전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경험상 ADHD는 1, 2년가량의 치료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신경경로의 활성화와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는 과정에서 주의 집중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뇌 기능이 발달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의 약물 치료 후에는 증상의 확실한 호전을 볼 수가 있고 이후 전문의와 상의하에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약제의 경우 메틸베니데이트, 아토목세틴 계열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에 빠르면 투약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복약을 하게 되고 약물 효과는 오후나 저녁 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2주 단위로 평가를 해서 증상 호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약물을 감량하거나 증량 또한 다른 약물로의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물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두통과 복통, 식욕 저하, 수면 지연, 예민하거나 짜증내게 되는 경우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약물을 감량하거나 교체 혹은 적응 시간을 둠으로써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약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ADHD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약물 치료만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진단을 받은 후에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과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으실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동이
집중이 짧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지시를 할 때 항상 짧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가령 학교 갈 준비하자 라는 지시보다는 양치를 하고 양발을 신고 가방을 매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고, 이보다는 더 짧게 양말 신어, 가방 매, 양치해. 하나씩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함께 해주세요. 아라는 글자를 가르쳐주고 싶으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를 써주고 소리로 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한 이후에는 아이가 다시 반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뭐 하라고 했지? 우리 학원 갔다가 뭐 하기로 했지?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지를 하고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한 뒤에는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줄 때는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물건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교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더하기 3을 가르쳐 줄 때 사탕 하나와 3개를 가지고 덧셈을 가르쳐 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단조로운 말투보다는 핵심어를 강조하고 목소리에 높낮이를 주는 것이 아이의 집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부모님에게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왜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지시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ADHD는 도대체 언제 낫는 병일까요? 사실 ADHD 진단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들을 보면 진단 유지율이 연구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까지 간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성인기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연구들 모두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기까지 진단이 지속될 가능성은 50%에서 80까지도 생각을 하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35에서 6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HD는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 ADHD는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청소년기에 들면서 확연히 좋아지는 반면 주의력의 결핍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성인 ADHD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지요. ADHD 증상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증상이 심했을 경우, 또한 그 증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을 경우, 동반되는 질환, 가령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품행장애, 행동 문제가 있었을 경우, 또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오래 유지되지 않고 아이가 빨리 발달을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얼른 진단을 하고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DHD 증상이 여러 가지 예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현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들이 지속되어 성인기에 반사회적 행동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성과 관련하여 물질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알코올과 흡연에 노출되어 성인기에 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적인 문제로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 저하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인기의 우울감과 불안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DHD를 진단하고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커가는 과정 중에 약물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요. 뇌는 사춘기 16에서 20세까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 발달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예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ADHD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